튀르키예와 오스만 제국 제1강은 지정학적 최고의 요충지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튀르키예 공화국을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면적은 78만 3천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의 10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7.3배가 크다. 인구는 8,400만이고요. 세계 20이고요. 명목상 GDP는 한 2만 불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 또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더 낮아졌는데 실질 소비 기준으로 하면 2만 8천 좀 된다. 물가가 그만큼 낮기 때문이죠. 동서로 길게 펼쳐진 나라고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북쪽에는 흑해가 있고 서쪽에는 에게해 또는 여기 마르마라해라는 게 있고요. 남쪽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 갈색 지역은 산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색이 짙은 데는 해발 10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동부에 가면 눈 덮인 산들이 있죠. 동부에 가면 아주 고산지대가 있다라는 거고요. 중간에 보면 여기 콘야라고 하는 도시인데가 있죠. 여기 소금호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고원지대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큰 강은 서부에 이렇게 평지로 나가는 강들이 좀 있고, 동부에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지나가죠. 유럽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이 튀르키예도 상당히 건조한 지대입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목축 내지는 유목이 주로 많이 하죠. 그리고 서부의 이런 평야지대에서 곡물 같은 게 재배가 되고요. 흑해 연안 지역에는 기후가 상당히 좋고 비도 많이 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남부 지방의 또 일부 또 좋은 기후대를 갖기도 하죠. 자, 기후를 보시면 이 나라는 워낙 땅이 넓고 그리고 중앙에 고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기후대를 갖습니다. 남쪽 그리고 남해안 이런 데는 고온, 고습, 중온, 중습 이러죠.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가 적게 오고 아주 덥고 겨울에 주로 비가 많이 오는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내륙에 가면 비가 적게 오고 아주 괴력성 기후겠죠. 일교차도 크고 연교차도 큰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 또 동부 지역으로 가면 그게 더 강화되겠죠. 산간이 높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흑해 해안은 해양성 기후를 갖는다. 이런 데는 이제 흑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골고루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흑해 연안을 제외하고는 건조하고 물이 부족한 땅이다. 특히 동부 지역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웃 나라와의 물 분쟁이 상존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구성을 보면 대략 한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류 민족이라 할 수 있는 튀르크인들이 있죠. 이 튀르크인들은 주로 서부 지방에 이렇게 거주를 하고요. 동부의 중요한 민족은 쿠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쿠르드인들이 원래 이쪽에 오랫동안 살던 토착 민족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북방에는 아제리 또는 레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제리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과 관련성이 높죠. 다 튀르키 민족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부의 일부 아랍인들이 살고요. 그 중간지대에는 이 튀르크 민족과 쿠르드 민족의 섞여 사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튀르크 민족과 쿠르드 민족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혈통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단 이 두 민족은 언어로 차이가 있겠죠. 20세기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이 투르크 지배 민족이 쿠르드 민족을 강제로 이렇게 지배를 했기 때문에 동부의 쿠르드 사람들이 소유 사태에서 일하고 했는데 최근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상당히 포용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쿠르드인들의 소유는 적어졌다 그래요. 자, 아나톨리아 투르크인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르크인 지배층은 중앙아시아에서 계속 남하를 했죠. 그래서 목축 내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남하를 해가지고 아나톨리아에 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지인들이 있었겠죠. 오랫동안 이곳은 로마 제국, 그다음에 헬레니즘 제국, 이슬람 제국 이렇게 왔죠. 그래서 그 땅에는 그리스인, 기독교인 피지배층이 있었고 또 무슬림이지만 쿠르드인 피지배층이 있었죠. 그리고 다양한 사람도 있었겠죠. 아랍인도 있었을 거고, 아르메니아인도 있었을 거고, 아제르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배층으로서 튀르크인들이 있었다. 자, 이들이 꽤 오랫동안 혼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민족의 구분 어떻게 하냐? 종교 또는 언어로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튀르크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몽골고원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온 게 분명하죠. 중앙아시아 지역에 여러 투르크 제국들이 있거든요. 그들과 언어 구조가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넘어왔다는 게 인정이 되지만 이 핏줄 혈통만으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거. 오스만 제국이 발칸반도를 영유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칸반도에서 슬라브인과의 또 통혼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튀르키예 공화국에 가보면 서부 지방에는 거의 서양인과 같은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머리도 좀 갈색 또는 그 노란 머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이 섞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섞여서 살았던 특히 그런 시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거의 20세기 초반까지 보면 이 아나톨리아의 인구가 이렇게 섞여 살았습니다. 저 분홍색 사람들은 튀르크인이고요. 하늘색 사람들은 그리스인입니다. 그리스인과 튀르크인의 구분은 여기 종교입니다. 종교적으로 이렇게 하늘색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섬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죠. 섬이라는 것은 여기가 하나의 마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종교 공동체라고 흔히 부르죠. 밀레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20세기 초반까지는 종교 공동체별로 이렇게 살았고요. 동부 지역에는 노란색 아르메니아인들이 살았고 남부에는 아랍인들이 있었고 또 중간중간에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혈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들의 종교를 끊임없이 유지해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1차 대전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이런 밀레트가 상당 부분 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있던 아르메니아인들, 중간중간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었죠. 이들을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게 됐고 또 추방하게 됐고 그러면서 동부에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아르메니아인들은 그쪽으로 피난을 가게 되고 또 서부 지역에 주로 살고 있었던 요 하늘색 그리스 정교회를 믿던 그 그리스인들은 여기서 추방돼서 지금 그리스 공화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 1919년 이전에는 거의 30%의 사람들이 그리스 정교 신자였다는 거죠. 그럼 70%는 뭐 무슬림이거나 아니면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월이 점점 지나서 1964년, 1979년까지 오면 거의 0%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종교적 어떤 핍박이 굉장히 강해지기 때문에 이들이 점차 이스탄불에서 떠나서 그리스 넘어갔다는 걸 얘기하죠. 아니면 개종을 했거나 개종보다는 넘어간 사람이 많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 종교를 찾아서 이웃나라로 인구 교환을 했던 이런들이 있었습니다. 1924년 협정에 의해서 터키 땅의 정교인이 150만은 그리스로 가고 그리스 땅에 살던 5 내지 60만 명의 무슬림은 터키로 이동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역사는 유럽의 다른 곳에서 많이 있어서요. 종교 개혁이나 아니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영국에서도 청교도라는 사람들이 종교적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사람들이 북아일랜드로 이민을 가고 또 거기 사람들이 또 남아공 쪽으로 이민을 가고 또 호주로 이민을 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인구의 이동이 사실 상당히 많았고 또 소련이 무너지면서 또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많이 이주를 하게 됐고 또 유고슬라비아가 멸망을 하면서 거기서 종교적으로 구분되면서 거기서 또 인종 청소년해지는 사람들의 교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런 종교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인구의 변동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튀르키예 공화국을 얘기를 할 때 항상 이 나라는 아랍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랍이라고 하는 것은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를 아랍이라고 하죠. 보통 이 아랍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통 출발을 했죠. 여기서부터 이 아랍인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등에 업고 이 주변 지역을 정복해 가지고 사실 아랍인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집트인도 아랍인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아랍인이 되었고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알제리아, 모로코도 사실상 아랍인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아랍인의 반개 같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슬람이 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랍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란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인, 쿠르드인, 또 아제르인, 튀르크인 이 사람들은 중동에 속하고 이슬람이지만 아랍인이 아니다는 거. 아랍은 언어를 쓰는 걸 구분을 한다.
쿠르드인은 쿠르드를 쓰고 튀르크인은 투르크를 쓰고 페르시아인은 페르시아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랍인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들한테, 예를 들어 이란 사람들한테 당신 아랍인 아니야라고 하는 것은 한국인한테 너 중국인 아니지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욕 같은 거예요. 굉장히 아주 치욕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요. 튀르키예 공화국이 아랍 문자를 쓰지 않고 라틴 알파벳을 이렇게 씁니다. 약간 변형이 좀 있어요. 이렇게 꼬리표가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C, 그냥 C가 있고 C에 꼬리표가 달린 게 있어요. 이건 G라고 발음하고요. G의 꼬리표 위에 있는 것도 있고 G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O에 umlaut가 붙었고 U에도 umlaut가 붙었죠. 이것을 튀르키예, 그러니까 투르크가 아니라 튀르크라고 부르는 umlaut가 붙은 것도 독일어 같은 모양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 라틴 알파벳을 20세기 초에 들여다가 약간 변형을 해서 튀르크어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란도 아랍어 문자를 약간 변형을 해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아랍어 문자하고 이란 문자하고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언어와 문자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튀르키예도 라틴 알파벳을 쓴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의 지리적 구분이나 종교적 구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넓은 건 이슬람이겠죠. 이슬람이란 것은 북아프리카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수단, 그리고 여기 소말리아까지 있고,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가 있죠. 카자흐스탄까지 이슬람 지역이고, 자, 동쪽으로 가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방글라데시까지 이슬람 영역이죠. 자, 그보다 좁지만 상당히 넓은 영역에 퍼져 있는 게 아랍이라는 거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이게 아랍이라는 거죠.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바레인까지가 아랍이다. 자, 아랍이 아닌 나라들은 튀르키예, 이란, 또 중앙아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슬람이지만 때로는 중동에 포함되지만 아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적 구분, 중동이라는 용어는 정치 또는 지리적 구분, 아랍은 언어, 민족적 구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영역이 상당히 넓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 인구가 한 14억에서 16억 명, 뭐 이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슬람이면 영원 이슬람이기 때문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우리가 종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적 생활을 하는 사람, 이거를 무슬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슬람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 신을 따르는 게 굉장히 간단해요. 알라라고 하는 절대자 하나, 창조주. 그 신을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무슬림이 되는 거죠.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구로 보면 무슬림이 제일 많은 나라 인도네시아죠. 쭉 내려오다가 이집트, 이란, 터키까지 이렇게 8천만 명이 되는 무슬림 인구 순위를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들 나라의 인구 증가율도 높고, 우리 튀르키예 공화국도 20대, 30대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동 지방이 대부분 그런데요. 젊은 인구가 많은 아주 젊은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라는 무슬림 인구가 90%가 넘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슬람 사회에 가서 당신 종교가 뭐요? 라고 하면 대부분 이슬람이라고 이해할 겁니다. 나는 무신론자요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사실상 나는 우리 생활 습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종교란 생활이기 때문에 난 생활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이 이슬람에 물으면 당 이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튀르키예 공화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이 나라가 이웃 나라인 사우디나 이란과 다른 것은 세속주의를 표방한다는 겁니다. 그 세속주의 표방이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끝난 이후에 아타튀르크라고 하는 국부가 이 나라는 세속주의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세속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종교는 각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질 수는 없어요. 단지 종교에서 기도 행위라든지 아니면 특히 여자들의 히잡 같은 거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세속주의의 특징이죠. 남자들도 원래는 머리에 그러니까 페지라는 걸 썼었거든요. 근데 20세기 초반에 그걸 폐지시켰고요. 거의 남자들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쓰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특히 여자의 히잡 같은 게 중요한 건데, 자,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에서는 여자의 히잡은 선택권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두 여인이 있는데요. 두 여인은 엘베다와 이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지금
유튜버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스탄불에서 관광 가이드를 해요. 근데 이 두 친구는 자매입니다. 이쪽이 언니고 이쪽이 동생이에요. 근데 언니는 히잡을 열심히 썼죠. 동생은 안 써요. 둘 다 종교적인 선택에 의해서 쓰고 안 쓰고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속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 써도 되는데 이 친구는 쓴다는 거죠. 언니인 엘베다는 한국인 남편이 있어요. 특이하죠. 둘 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사람을 보여드리는 건 이스탄불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히잡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자, 이런 튀르키예 공화국이 얼마나 지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냐라는 보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권, 또 서쪽에는 서유럽권, 또 남쪽에는 중동권이 있죠. 이곳에서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상당히 역할을 한다는 거죠. 튀르키예 공화국은 서유럽과 함께하는 나토의 일원이기도 하고 또 중동과 함께하는 이슬람권의 일원이기도 하고 러시아권하고는 물론 우크라이나하고도 친했지만 러시아하고도 또 나쁘지 않거든요. 이런 관계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울 때 중재 역할을 하게 되고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튀르키예 공화국은 지역의 조정자가 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은 적성국이에요. 뭐 리비아, 시리아, UAE, 아르메니아 이런 데랑 아주 사이가 안 좋죠. 그리고 이란, 사우디아, 이집트하고도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이웃나라랑 원래 사이가 안 좋죠. 또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동맹국은 원래 우크라이나랑 되게 친했고요. 또 서유럽과도 친한 관계들이죠. 또 가장 친한 데는 아제르바이잔하고 친하고요. 또 발칸반도 여러 나라들하고 우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의 조정자로서의 이익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또 정치적으로도 현재는 나토 회원국이어서 서유럽 국가들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그 사이에서도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는 거고 또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이 이 튀르키예를 거쳐서 서유럽으로 가는 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골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국한테 미군 기지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한 이익을 얻는 거죠. 그냥 무작정 기지를 내주는 게 아니라 이럼으로써 러시아에 상대하는 안보의 기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중동의 맹주로서 역할을 이제 하려고도 하고 그런 캐스팅 보트를 쥐임으로써 나름대로의 여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이 튀르키예 공화국 또는 지금 튀르키예 공화국을 이끌어가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취하려고 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 쪽에서도 물론 세속주의를 지향을 하면서도 또 이슬람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